네, 우선 이제 제가 PPT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네. 우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 후보자께서 당선인이 되셨죠.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공약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잖아요. 저희 이거 예, 자막 좀. 예. 네. 지금 이제 공약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누가 되던 간에 공약은 다들 비슷하긴 했었어요. 네네. 뭐 250만 가구도 어마어마한 숫자이긴 한데 그렇죠.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되셨었으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자 시절 공약 중심적으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이 250만 가구 공급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네네. 일기 신도시가 총 몇 세대인지 혹시 아시나요? 일기 신도시요? 네.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면은 다 합치면 한 100만 되나? 몰라요? 일기 신도시 다 합쳐서 27만입니다. 27만이요? 엄청 작네요. 네, 사람들이 이게 막 100만 가구 공급, 250만 가구 공급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네네. 일기 신도시 토탈 합이 27만이죠. 아. 우리 대표적으로 분당, 일산, 삼본, 중동, 평촌 이렇게 5개 신도시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보다는 좀 더 많아요.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2기 신도시로 보느냐 이런 네네. 개념도 조금 있고 네. 그리고 아직도 2기 신도시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제 입주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숫자는 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35만에서 한 40만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지금까지 발표된 택지 지구들의 총합이 37만 세대. 그러면 감이 오실 거예요. 250만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구나. 네. 화면 보여주시면 250만 가구라는 건 지금까지 1, 2, 3기 신도시 다 합친 게 100만인데 그거에 거의 2.5배를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물론은 이 공급이라는 숫자 자체가 함정이 있긴 합니다. 왜요? 진짜 이 250만 가구를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매년 공급되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 공급 숫자들을 더하는 건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또 다음 자료 한번 보게 되면 이게 네. 3기 신도시 전체 숫자고 지금 보게 되면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아파트 입주 물량이에요. 네네네. 보시게 되면 전국적으로 입주하는 물량들이 보게 되면 한 30만, 25만 이렇게 되죠. 네. 그런 식의 물량들을 포함하는 거죠. 보통 평균적으로 한 30만에서 35만 정도 입주한다라고 네, 보는데 네, 네. 근데 이전 같은 경우는 많이 입주했지만 지금 갈수록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네. 일단은 평균은 30이라고만 잡는다 하더라도 3 곱하기 5는 150만은 150만은 민간에서 일단 그냥은 나온다. 네네네. 근데 여기서 약간 애매한 거는 2024년도 보면 네. 25만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물량 자체도 사실 조금 줄어들고 있어서 이 150만도 확정은 맞느냐? 라는 부분도 의문. 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내세웠었던 공급 공약 자체가 네. 206만 가구 정도 돼요. 그 전에도 206만 가구였다는 거죠? 네, 206만 공약이? 가구 네. 정도는 하겠다 했으니까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내세운 공급 자체 250만이라고 하면 네. 기존 정부 200만 받고 50만 플러스라고 네. 이해하면 되겠지만 그러네요. 근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네. 200만 받고인데 네. 200만이 안 돼요. 그럼 왜냐하면 지금 5년간 실제로 공급된 건 얼마인가요? 뭐 5년 동안 그 전에 이제 전 정권에 공급된 네네. 숫자들은 이미 나와 있었지만 네. 근데 사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이전에는 사실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공급 과잉이라는 말들도 많았었잖아요. 전 정권에 사실 공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잡은 거였는데 네. 이제 이번 정권 같은 공급량도 줄어드는데 이걸 어떻게 250만을 채우느냐 이런 현실적인 생각들도 조금 해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주택 멸실 현황 통계거든요. 네.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서울의 공급이라는 게 순수한 공급이 아니에요. 부시고 짓는다는 거죠? 그쵸. 빈택지가 없잖아요. 네. 오히려 앞에 통계 다시 보게 되면 네. 경기도는 예를 들어 신도시다. 네. 뭐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다. 그러면 눈만 밀어 엎고서 올리면 그건 순수한 공급인데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 대표적으로 송파 헬리오시티가 네. 단일 규모로는 가장 컸었잖아요. 네. 그 송파 헬리오시티가 9,510세대였거든요. 여기 일반 분양이 1,500세대밖에 안 됐어요. 만 세대에 15%밖에 안 됐네요. 그쵸. 우리가 재건축에 대한 순수한 공급량 자체가 별로 안 된다. 그러니까 멸실주택 현황들을 보게 되면 즉 서울이라든지 구도심에서 순수한 공급이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일단 근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공급량 자체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죠. 네. 아, 우리가 1년에 뭐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공급량 자체도 많지가 않은데 이 부분을 도대체 어디까지 참고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다시 보이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공약을 보게 되면 250만 가구 공급을 하겠다 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랑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 하나는 윤석열 후보는 민간 주도로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민간으로 가겠다라는 게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라는 것이고 이 민간 이주의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공급을 강화하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1기 신도시 전체가 몇만 세대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까 전국적으로도 그래도 뭐 한 150만 정도는 일상적으로도 공급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250만을 맞추면 100만 세대 추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1기 신도시 27만, 2기 신도시, 뭐 3기 신도시 각각 해봤자 뭐 37만. 그러면 야, 이만한 규모의 신도시를 지정할 땅이 있는가? 없어요. 한번 지도를 볼까요? 저희가 지도를 갖다가 볼 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세 가지로 볼 필요성이 있어요. 호객 노노입니다. 보면 우리가 아파트들은 있어도 주변에 뭐 빈 땅들도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하는데 위성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 다 산이에요. 아, 그러네. 우리가 강남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빈 데들이 없어요. 다들 뭔가 꽉꽉 차 있고요. 뭐 좀 있다 싶으면 이건 골프장. 그 골프장들이고 골프장 장사 장난 아닌데 이걸 아파트 짓겠어요? 그러니까 뭐 쫙 이제 보게 되면 다 뭔가가 다 차 있는 거죠. 빈 땅들이 없습니다. 중간에 농지가 조금 있어요 라고 하고 보면 지적도도 한번 보게 되면 용인 플랫폼 시티 하면서 결국은 뭔가는 다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그냥 계속 내려오다가 동탄까지 옵니다. 동탄 전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개발할 만한 데들이 없고요. 그럼 동쪽은 뭐가 있나요? 태백산맥이 다 막고 있고 북쪽으로 가도 산이 역시 많지만 약간 땅들이 있어 보여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적도를 보면 뭐 하나하나들 보면 뭐 개발하겠다 뭐 하겠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북한입니다. 그렇죠. 통일대박 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럼 이제 서쪽이 남았잖아요. 서쪽은 괜히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에다가 아파트 짓겠다 한 이유가 여기가 있는 땅이 거예요. 비어 보이네요. 딱 봐도. 여기 말고는 사실 다 있죠. 이미 도시가 연담화 형상이 다 되어 있어서 빈 땅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지을 수 있는 데는 어디냐? 뭔가 여기 한강변 해가지고 김포, 파주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건데 보게 돼도 역시 뭔가 이미 다들 지정이 돼 있죠. 사실 좀 비어있는 데들이 조금씩 있긴 하지만 이런 땅들 조금 말고는 우리가 남양주 가가지고서 또 여기도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이런 빈 땅들 말고서는 사실 진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기 신도시 자료를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자면 화면 보여주세요. 상기 신도시가 사실 말들이 많았었죠. 왜냐? 2기 신도시보다 가까운 곳에다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대를 정말 많이 했었었는데 그런데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대를 하든 말든 3기 신도시를 강행을 했었었죠. 그런데 3기 신도시도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이제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뭐 과천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잘 갔었는데 고양 창릉. 네. 후반부에 지정한 택지 같은 경우는 화성 봉담, 화성 진안, 위안 군포, 안산 보면 어떤가요? 좀 멀어지죠? 그래도 동탄보단 가깝잖아요. 동탄보단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사실 동탄이 훨씬 더 난 게 동탄은 GTX가 들어섰는데 교통대책이 초반 있는 애들은 교통대책들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 얘네들은 교통에 대한 것도 막상 자료들을 보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멀어질까에 대한 정답들이 나와 있는 거는 이미 아까 위성으로 봤잖아요. 더 이상 지정할 만한 땅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데들을 지정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단일 규모로 제일 크다 해도 6만 6천이에요. 그럼 우리가 100만 세대를 어디다 지을까요? 지을 땅이 없어요. 수도권에.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뭐 그냥 망가지는 거죠. 도시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지는 게 이 숫자를 맞추려고 하면 어떤 식이 되느냐. 진짜 동탄 밑으로 해가지고 평택 여기 논밭에를 싹 갈아엎겠다. 네. 뭐 이렇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위로 풀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위로 용적률을 뭐 4종 그런 것도 도입을 하고 뭐 이런다고.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네네. 공급 정책들을 보게 되면 사실 그렇게 풀어도 안 되죠. 그러면 평택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인가? 경기도 외곽 지역에다가만 몇십만 세대를 밀어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핵심인 게 우리가 공급량이 늘어나요 라고 하면서 청사진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급될 수 있는가 현실성도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 공급량이 늘어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어떤 식으로 규제가 완화될지도 실질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한번 공약을 보도록 보여주세요. 하겠습니다. 이거 이재명 후보가 원래 4종 주거지역 신설해가지고 용적률 500% 풀어주신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뭐 그죠. 공약은 비슷비슷합니다. 네네네. 윤석열 후보님도 역세권 같은 경우는 500% 상향하겠다라고 맞습니다. 했고요. 그리고 안전진단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네. 어느 후보가 되던 간에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은 네. 해결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약간 워딩이 조금 다르긴 했죠. 네. 구조 안정성 비중 하향, 아예 안전진단 면제. 이 속도는 이쪽이 훨씬 빠르죠. 면제 그렇죠. 쪽이. 아예 면제 아무래도. 쪽이 네. 빠른데 이 부분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도 한번 얘기해 드릴 거고요.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초과이익 환수제도 대폭 완화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현실성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선에서 좀 알아둬야 되는 게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 별로 네.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네. 먼저 나올 수 있는 반응. 당장 오늘도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올라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별한 네. 그런 거잖아요. 이게 방향이 딱 정해진 거니까. 예. 그런 식으로 나오면 또 언론에서 막 뭐라 할 거잖아요. 그쵸, 재건축 그쵸. 가격대들 뭐 지금 압구정 몇 억 이상 올랐다. 그러니까. 목동 가격이 몇 억 올랐다. 네. 물건 자치를 감췄다. 네. 여의도가 얼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뭐 투기 공약이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로서 항상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사실 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면 일단 집값이 올라간다는 건 팩트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항상 네네네. 말드립니다. 한번 통계를 보게 되면 네, 주택 한번 보급률 통계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항인 게 사실 현 정권에서는 공급량이 충분하다는 말들을 항상 해요. 네. 100을 넘어갔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쪽 104%. 보면 104까지 갔어요. 네. 근데 이 주택 보급률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주택들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주택들도 여기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빌라, 그냥 빌라가 아니라 반지 합방, 네. 통계에 다 잡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주택을 원하지 않거든요. 네네. 아파트를 원하고 신축을 원하고 그런데 이 공급 숫자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 질적 공급이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와중에서도 100도 안 돼요. 그런 걸 다 포함해도 95라는 거잖아요. 네. 그 이유는 서울의 인구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네. 아무리 뭐 경기도 인구가 더 많다 해도 땅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 인구 밀도가 미쳤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강원도는 캐나다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주택이 부족한 게 아니다. 네.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거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고서 지금 서울시 아파트 노후도 비율에 대한 통계 자료를 가져왔는데 네. 우리가 일단은 빌라 다 제외하고 아파트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노후도 비율 보면 어떤가요? 야, 뭐 강남 상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양천구도 장난 아니죠. 대표적으로 목동 신시가지가 양천구에 있고 그죠. 저 노원구, 상기동, 중계동 주공 아파트들 이렇게 서울이 많이 오래됐다라는 거죠. 네. 즉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줘야 되는 핵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럼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니까 가격대들이 올라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강남을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 걸까요? 강남이요? 네. 강남이니까. 뭐 그렇게 말해도 뭐 할 말은 없는데 네. 일단은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 반포 가격이 비싸잖아요. 반포 비싸죠. 근데 압구정이 원래 전통적인 부촌이었는데 그쵸. 반포의 위상이 어떻게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반포 새 아파트니까. 맞아요. 이게 중요해요. 압구정 사람들한테 반포 얘기하면 불편해해요. 반포가 원래 우리랑 비견되는 동네가 아니었는데 압구정이 최고다. 항상 재건축 완료되면 압구정이 최고다라고 말하지만 재건축 계속 안 되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반포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 강남 8학군이라든지 강남 한강변이라든지 이런 장점들 다 있지만 일단 신축 아파트라는 그런 시너지가 있거든요. 그런 즉 우리는 신축을 원하는데 신축에 대한 공급들을 해줄 수 있는 게 결국 재건축인 거고. 근데 이제 반포 이후에 재건축 규제를 계속적으로 해놨다라고 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지금 막 이제 50년을 넘어서 60년, 70년 될 때까지 계속 압구정 재건축이 안 됐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반포에 대한 희소성만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반포는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압구정도 우리 언제까지 압구정이야? 그러니까요. 언제 재건축 돼?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재건축 규제들 풀어줘서 압구정이 신축이 되면 진짜 압구정은 100억 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것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수요가 분산되는 거고. 근데 강남 얘기하니까 딴 얘기 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성동구라든지 마포구라든지 보게 되면 마포구랑 성동구도 뭐 옥수동이라든지 아현동이라든지 뭐 20년 전에는 사람 살 동네가 아니었었어요. 그죠. 뭐 이런 얘기하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인기 있는 지역이 아니었죠. 빌라들 많고. 아현동은 그렇죠. 네. 옥수동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옥수동 산동네, 달동네, 옥수동 금호동, 서울의 달. 이런 내용 나왔었던 데가 그런 동네였지만 지금 옥수동이나 아현동 무시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없죠. 없죠. 그런 식으로 정비가 되고 나니까 우리가 중산층들이 거주하고 싶은 주택들을 공급하게 되면 이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거죠. 당장 대표적으로 목동도 이제 재건축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학군을 조금 생각한다. 생각해보면 진짜 지금 요즘에 마포가 뭐 목동에서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마포에 신축 아파트 사는 분들이 목동 비비거든요. 이제는 옛날에 완전 다른 동네였는데. 그렇죠. 그러네 생각해보면. 목동에 그럼 저평가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요? 원래 전에는 목동 투자해도 될까요? 라고 말하면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냐면 안전진단이 통과가 안 되니까. 지금 사면 뭐예요? 목동 언제 재건축될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대선 이후로 방향성이 바뀌었고 안전진단이 통과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목동 재건축 단지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2차 안전진단까지 통과한 단지는 목동 6단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얘 빼고는 최다 넘어가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로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투자하고 해도 되는데 정말 길게 가면 모르겠지만 솔직히 언제 될지 모른다. 솔직히 저라면 안 한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죠. 이제는 진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동이 예를 들어 재건축이 완료됐다, 신축 아파트 촌이 됐다. 지금 목동도 벌써 거주하시는 분들은 오래된 것만 조금 불편하고 주차가 불편하지 거주 환경이 너무 좋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목동이 신축 아파트 촌이 되면 이게 강남권에서 수요를 좀 분산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약간 강남이랑은 떨어져 있으니까 목동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 재건축을 너무 악의 축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수요의 분산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또 한번 개포동 예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개포동 한번 우리가 가격대를 한번 보게 되면 자. 개포동이 신축이라서 이렇게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래 전통적으로는 대치동이죠. 그렇죠. 대치동에서 이제 개포동을 안 넘어가려고 하죠. 이게 양재천이거든요. 양재천을 넘어가면 사실 안 됐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오히려 낙후되다 보니까 재건축이 먼저 됐죠. 가격대들이 장난 아니에요. 그냥 죄다 이제 30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야 재건축 완료되니까 집값이 비싸졌다. 재건축은 나쁜 거야 라고 말하면 1차원적인 거. 근데 좀 더 길게 보면 사실 재건축이 완료돼서 개포동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개포동이 약간 느낌이 개도 포기한 동네. 그래서 개포동이었는데 지금은 개도 포르쉐 타는 동네라고 해서 개포동이라고 말하잖아요. 진짜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치동에서
예전에 학군 때문에 가시던 분들이 네. 아 여기 개포동 가는 사람 살 동네가 아니야 라고 보다가 네. 지금은 괜찮아지니까 개포동 넘어오는 거죠. 근데 개포동이 계속적으로 재건축이 안 됐었다라고 하면 대치동에 대한 성역화만 더 공고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